예, 이번 시간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거 하겠습니다. 예, 집합건물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아파트 떠오르시죠? 이렇게 보통 우리가 건물이라고 하는 건요,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갖춰져 있고 토지의 정착물이면 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단독 건물이라고 한다면 집합건물은요, 지붕과 기둥과 주벽이 갖춰져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안에 또 이렇게 구획이 잘 돼 있어 갖고 하나하나가 또 건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소유권이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권도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도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요거 자체가 하나씩 하나하나가 다 물건이 되는 거예요. 요게 건물이 되는 겁니다. 요거만 이렇게 똑 떼내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거 떼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붕이 되는 거고, 이게 기둥이 되는 거고, 이게 주벽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의 물건으로 봐서 물건이 한 동 건물에 집합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걸 집합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합 건물인데, 이 집합 건물은요, 요거 하나하나가 물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유권이 성립하는데 그걸 구분 소유권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자, 이 구분 소유권을 우리는 부분으로 나누면 전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유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전유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면은 반드시 여기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들이 있죠.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용 부분이다. 아파트나 계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 공용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동 건물이 서 있는 이 땅 있잖아요. 이 땅을 대지라고 얘기하죠. 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유사한 개념을 대지 사용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대지 사용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합건물에는 이렇게 권리가 전유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권, 공용 부분에 대한 뭐가 있죠? 지분. 그 다음에 대지에 대해서도 뭐가 있습니까? 지분이 있다라고 해서 세 개 이렇게 권리로 나눠져요. 그런데 이 대지도 여기 보면 한 동 건물이 있는 이런 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용으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대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도 반드시 한 동 건물이 존재하는 그 땅이 법정대지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별도로 주차장 등을 만들거나 기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지를 규약상 대지다 라고 해서 대지도 두 가지로 나눠요. 이 공용 부분도 이 부분에 있는 공용 부분이 있지만, 경로당 같이 혹시 뭐 이거 경로당이라고 하면 경로당 같이 이렇게 해서 별도의 용도, 관리사무소용, 또 기타 뭐 출입구에 그 경비원들 휴식처 뭐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공용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용 부분도 똑같이 법정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재정 이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재정 이유는 뭘까요? 1970년대 이후에 우리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또는 소유 관계를 변경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됐다. 그래서 거기 구분 소유권은 한 동 건물 중 구조상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각 부분은 구분 소유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상가 건물들을 구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점포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런 건 이제 크게 시험에 안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 넘겨보시면요. 구분 건물의 요건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우리 아파트라고 한번 떠올려 볼게요. 아니면 오피스텔이라고 떠올려도 마찬가지죠. 이 안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구조적으로도 출입문 등으로 하고 다 외부하고 구획되는 구획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또는 영업하는 행위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소유자의 구분 의사가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이 혹시 돈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건물 지어서 이거를 각각 분양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거 내가 혼자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해서 월 차임을 받아서 생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주, 즉 소유주가 이걸 구분 건물로 할 건지 한 동 건물로 할 건지, 구분 건물로 하면 각자에게 분양하면 되는 거고, 한 동 건물로 할 때는 전부 나 하나 소유로 하고 그냥 전부 임대 등의 형식으로 해서 월 차임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의 구분 의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이걸 구분 건물로 할 건지 한동의 건물로 할 건지는 소유자 의사에 따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이 있어요. 공용 부분은 이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한다면 전유 부분을 사용 또는 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이 공용 부분이에요. 이 공용 부분인데 전유 부분 이외의 건물 부분이다. 또 전유 부분에 속하지 않은 건물의 부속 건물 부분 등을 얘기한다. 그래서 법정 공용 부분, 이런 데 있는 걸 법정 공용 부분, 경로당이나 관리사무소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것들, 만든 공용 부분을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음 페이지 604페이지 세 번째 줄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는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에 보면은 구조상 공용 부분을 법정 공용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공용 부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해서 승강기, 가스관, 수도관, 그 다음에 외벽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벽, 외벽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다라고 하는 건 규약으로 정한 거죠. 어디는 관리사무소가 이게 아파트 지하의 한쪽 구석에 있는 데도 있어요. 또는 오피스텔 지하의 한쪽 구석에 있는 데도 있고 옥상에다 만들어 놓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동으로 만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하고 같이 어린이 놀이터 뭐 그 옆에다가 경로당하고 같이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이건 이제 규약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규약상 공용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 2번에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일체성을 띈다. 그 말은 뭐냐면 전유 부분을 양도하게 되면 공용 부분도 같이 양도가 되는 것이지,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공용 부분만 별도로 양도하거나 전유 부분을 분리해서 공용 부분만 별도로 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거 설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체성을 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맨 밑에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붙어볼까요?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거나 공용 부분을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전유 부분을 취득하게 되면 공용 부분은 당연히 쫓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도의 취득 등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101동 101호 산다. 그래서 101동 101호를 띄면 101동 101호의 소유 관계라든지 기타 지하 물권 등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맨 앞장에 표제부가 붙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몇 동 건물 중에서 뭐 몇 개고 전체 면적이 얼마고 전유 부분의 면적이 얼마고 공용 부분의 면적이 얼마인데 그 지분은 얼마다라고 하는 거, 이게 표제부에 나오죠. 맨 앞에요. 자, 그다음에 건물의 대지죠. 이 건물의 대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건물 이것도 법정 대지가 있고 규약상 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건 구분 소유자가 가지는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해서요. 대지 사용권이 등기가 되면 그걸 대지권이다라고 얘기해요. 대지에 대한 처분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유 부분을 처분하게 되면 대지 사용권도 같이 처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등기가 돼 있으면 내가 만약에 대지가 10,000평인데 그중에서 나에게 배정된 게 2.5평이다. 그럼 그 2.5평이 내 대지권이 되는 거죠. 처분이 가능한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유 부분과 대지권의 일체성이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전유 부분, 우리 아파트 101동 101호 팔면 공용 부분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대지 사용권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대지 사용권만 원칙적으로 별도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분리 처분은 금지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건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럼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의 의미는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건물 치워버리고 어떡합니까? 대지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이랬으면 그건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606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중요한 부분이고 잘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 대지 사용권의 비율이다라고 하는 거, 뭐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유 부분이 30평이다. 그럼 대지권도 많을 거고요. 공용 부분에 대한 면적 지분도 많을 거예요. 전유 부분이 이제 30평보다는 15평이 적을 테고 또 30평보다는 60평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정도고요.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 그런데요. 구분 소유자는 전유 부분을 유지 보수 관리하고 실제 그 용도에 맞도록 사용 수익해야 됩니다. 이게 아파트인데 상업용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인접해 있는 구분 소유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해 구분 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및 기타 관리 사용에 구분 소유자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가 뭐야? 주거 용도인 경우에 주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아파트를 아파트 이외에 다른 상업용이나 비밀 룸사롱 같은 걸로 쓸 수 없다. 또는 도박장 같은 걸 만드는 경우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 의무예요. 공용 부분의 귀속인데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죠. 전원의 공유고 지분만 있을 뿐입니다. 예, 그런데 뭐 다만 일부 구분 소유자 일부러가 아니라 일부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거 일부러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일부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하면 그들의 공유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고 각 구분 소유자는 용도에 따라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시험에 참 많이 나왔던 질문입니다. 이거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각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겁니다. 그 지분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지분 비율로 참 많이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요. 공유자는 그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고 공용 부분 관리 및 부담 어떻게 할 것이냐. 공용 부분에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전유 부분의 면적에 따라서 취득하고 사용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만 혹시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관리 비용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면적에 따라서 지분 비율로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공용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이 부분도 조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그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는 관리비라는 걸 내잖아요. 여기 소유자가 A였고 여기 소유자가 B였다는 겁니다. 이제 관리비를 내면 B는 관리비를 잘 냈는데 A가 이 공용 부분에 관리비를 안 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유권이 C에게 양도가 됐다. 그럼 결국은 A가 내야 될 부분을 B가 또는 기타 나머지 공유자들이 낸 부분에서 B가 미납한 부분을 충당해 왔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네들이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가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 채권은 권리 승계인 C에게도 뭐에 대해서만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은 그 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7번으로 갑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변경이다라고 해서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4분의 3 정도의 다수에 의한 집회로서 결정을 한다.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 콘도미니엄 같은 거 볼 거 없습니다.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정지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공동생활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면 사용금지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구분소유권의 경매명령 청구다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 또는 용도 외의 사용,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게 무슨 뭐 도박장 용도로 쓴다든지 이러는 경우에요. 내부 증축이나 개축 등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공동주택에 내력구조부를 잘라내고 다른 걸 집어넣고 뭐 방을 옆에 방하고 터서 문을 만든다든지 이러면은 구조 내력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구분소유권 팔고 나가라. 너는 우리하고 같이 이웃으로서 살 수 없다. 그래서 경매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자기가 경매명령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다가 저자에게 구분소유권 팔고 나가라고 명령 좀 해 주십시오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혹시 그런 짓을 임차인, 점유자가 하고 있으면 그 점유자에게는 어떻게 하라? 이 임대인인 소유자에게 다시 인도해라. 이렇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건물의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을 때 그래요. 한동 건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이때 그 하자는 공용 부분에 즉 다 같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혹시 뭐라 그럴까요? 스프링클러인가요?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 구분 세대 소유 안에도 구분 소유권인 전유 부분 안에도 이제 스프링클러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작동이 잘못돼 갖고 여기가 그냥 다 피해가 크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전유 부분 안에 있는 스프링클러가 잘못된 거지만 전체 유지 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 아니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체 그 하자는 공용 부분의 하자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수리할 게 아니라 전체 관리비 중에서 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 구분 소유권의 매도 청구라고 하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건요.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지 공유자의 분리 청구 금지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대지 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한동 건물이 속하는 한동 건물이 있을 때 그 대지의 공유자는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지에 대해서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 땅
이 땅을 구분 소유자가 나 분할해서 요만큼은 내 걸로 해주시오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요, 1층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여기 있는 주차장은 우리 거, 우리 집 앞에 있는 거니까 우리 거라고 막 주장하면서 나도 여기 대지 지분이 있으니까 내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란 뜻이죠. 이렇게 전체적인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 분할 또는 분리 청구,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사용하겠다 이거 청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분양자의 담보 책임인데 이 분양자의 담보 책임은 사실은 뭐 우리 중개 업무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이 부분도 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양자와 시공자는 구분 소유자에게 담보 책임을 져야 돼요. 담보 책임은 어떻게 하는 거야? 분양을 했고 시공을 했으니까 그 목적물로부터 하자가 생기면 그거 고쳐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자와 시공자는 구분 소유자에게 담보 책임진다. 거기는 중요한 말이 분양자뿐만 아니라 시공자뿐만 아니라 분양자도 담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양쪽 가로 나에 보시면 시공자의 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 절차 개시 등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그러니까 원래는 분양자가 책임을 지되 분양자가 파산했대. 그래서 분양자가 더 이상 담보 책임을 지지 못할 때 그때 시공자의 담보 책임을 진다. 시공자가 담보 책임을 진다. 자, 그런 소리고요.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 책임에 관해서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다. 예,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담보 책임의 기산점이죠. 그러면 이제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으면 그 하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분양자에게 야, 네가 좀 고쳐줘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자에게 목적물 인도한 날 기준으로 전유 부분은 각각 인도받는 날이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7월 1일 날 인도받았으면 이 사람은 12월 1일 날 인도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유 부분 내에 있는 하자에 대해서는 그 구분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근데 공용 부분은요.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세대든지 한 세대로서 사용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다음에 그 3호에 보시면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엔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 근데 이제 존속 기간은 얼마를 할 것이냐. 주요 내륙 구조부는 10년이에요. 그다음에 기타 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5년까지 책임진다. 그러니까 여기는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 내지 5년 이런 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같은 걸 기준으로 해서 5년 정도까지는 담보 책임진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뭐 시행령의 하자담보 책임 존속기간 같은 거 마감공사는 2년 정도다. 뭐 대지조성공사 같은 건 5년이다. 그다음에 조경공사라든지 목공사 같은 건 3년이고 주요 내륙구조부는 뭐 10년이다 뭐 이러는데 그것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자, 분양자의 기타 의무 이 부분도 좀 나오는 편입니다. 분양자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분양을 했으니까 입주자들이 입주를 해서 관리를 스스로 개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건물과 대지의 부속시설 등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3호에 나와 있는 거,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거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구분 소유자가 규약 및 관리인 선임에 필요한 집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관리단 집회를 대신 소집해 줘야 돼요. 그래서 관리규약도 결정을 하고 관리인도 선임해야 되죠. 그 관리인이 선임이 돼야 분양자가 더 이상 관리 업무를 안 하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리단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관리단은 이렇게 우리 보통 아파트에 보면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집합 건물의 관리 주체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관리단이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 몇 개만 보시죠. 관리단은 첫 번째 줄 뒷부분에 집합 건물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무조건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서 당연히 설립되는 거죠. 신고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조직행위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구분 소유 관계가 만약에 30개다. 그럼 구분 소유자 30명으로 관리단이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신고도 안 했는데요. 예, 그런 것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무조건 관리단은 30명으로 해서 그 관리단이 성립하는 거죠. 물론 한 사람이 4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지분이 4개가 되니까 구분 소유자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이 30개라 그래서 구분 소유자도 30명일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이 10개씩 가지고 있으면 3명이 될 테고
3개씩 가지고 있으면 전체가 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3개씩 가지고 있으면 그건 몇 명이 될까요? 10명이 되겠죠, 뭐.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관리단이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관리단. 자, 그래서 법적 성질은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리인 보시죠. 오른쪽에 613페이지. 관리단을 대표하는 대표기구는 관리인입니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이 30개라고 하더라도 3사람이 10개씩 가지고 있으면 구분 소유자는 3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구분 소유자가 30명이 될 테고요. 아니면 3개씩 가지고 있으면 구분 소유자가 10명이 되겠죠. 구분 소유권이 30개라도요. 여기는 구분 소유자예요. 구분 소유권이 아니라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는 반드시 관리인 선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하인 때도 관리인을 선임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양쪽 가로 2번에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도 없다. 그 다음에 임기는 2년 정도를 한다. 거기 구체적으로 나머지는 안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613페이지 맨 밑에 전에는 이제 관리단만 있었는데 이 관리단이 항상 활동하기 힘드니까 주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 이 중에서 대표 몇 명을 뽑아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죠. 이것도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최근에 좀 나오는 부분입니다.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요. 보통 회사의 이사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입니다. 자, 그리고요, 규약이나 집회다라고 하는데요. 규약은 뭐죠? 내부적인 규칙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법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규약을 설정, 변경, 폐지할 때는 구분 소유자 및 결의권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그냥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단 집회, 관리단 집회까지는 우리 시험에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요. 우리 이제 재건축을 보세요. 617페이지 재건축 그쪽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자, 재건축이다라고 하는 거요. 재건축은 우리 그 동그라미 1번의 뒷부분에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 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는 그 구분 소유자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이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은 자주 나왔던 내용이에요. 구분 소유자 5분의 2 이상 및 의결권 5분의 4. 자,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재건축 결의가 되는 겁니다. 재건축할 때는 다음 서류가 붙어야 된다. 근데 서류까지 암기하지 마세요. 서류 붙여서 청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4번에 하나의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한 동 건물이 있으면 재건축 가능한데 여러 동의 건물이 있을 때, 그럼 이때는 이제 단지 전체를 할 것이냐 한 동만 할 것이냐. 한 동만 할 때는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의결권 5분의 4. 그렇죠. 의결권이라는 게 만약에 이게 구분 소유자가 10명이서 3개씩 가지고 있다 그러면 30세대 아닙니까? 그럼 구분 소유자가 10명이다라고 하면 5분의 4면 8명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결권도. 근데 이럴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반 가지고 있고 15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러면 30개라고 생각을 할 때요. 한 사람이 15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하나씩 소유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구분 소유자가 16명이 되겠죠. 그럼 구분 소유자 5분의 4. 그 다음에 의결권은 또 달라질 수 있죠. 의결권은 한 사람이 절반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대지가 건물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때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해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마다 구분 소유자 5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를 요한다.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는 단지 내 건물 구분 소유자 전원의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재건축할 때는요. 이 전체를 다 재건축할 때는 이 전체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는 100%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5분의 4가 조금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5분의 3.9 정도 된다. 그 여기는 5분의 4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100% 나왔으니까 이거 다 합치면 5분의 4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가 안 된다. 그러면 여기는 재건축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럼 전체 재건축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재건축 안 되면 다 못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고요. 재건축 반대자는 그럼 어떡할 것이냐. 그러니까 5분의 4, 80%는 찬성했는데 20%가 반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재건축 결의에 참가하라고 최고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2월 이내에 회답을 해야 되는데 회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참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반대자에 대한 최고예요. 그럼 이 경우엔 2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매도 청구.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만약에 100명이었다라고 한다면 100명 중에서 85명은 찬성을 했는데 15명은 반대했다. 그럼 여기다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한 번 더 뭐 하는 거죠? 최고를 먼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최고를 했는데 2월 이내에 반대를 했다든지 답이 없었다. 그럼 얘네들은 그냥 반대인 거예요. 그럼 반대면 여기 이 사람들이 이분들한테 뭐라는 거죠?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 팔고 나가라. 그래야 우리가 사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건물 뭐 명도 기간의 유예다라고 하는 건 뭐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 이내에 빨리 팔고 나가라. 이렇게 유예 기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유권을 팔고 나갔는데 그래서 재건축이 되는 줄 알았더니 팔고 나간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럼 재건축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팔고 나갔던 사람이 야, 내가 팔고 나갔던 거 다시 되팔어 라고 해서 환매 청구해서 다시 받아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구예요. 복구는 다음 페이지에 재건축 하려고 그러다 재건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에 재건축이 무산이 됐으면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건물 가격 기준이에요. 건물 구조가 아니고 가격 기준으로 2분의 1 이하에 상당하는 건물 부분이 멸실됐는데 재건축을 못할 것 같답니다. 그래서 복구할 때는 구분 소유자 각자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구분 소유자에게 구상권 행사하면 되는데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건물 부분이 멸실됐다. 그럼 반 이상 멸실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반 넘게 멸실됐다. 이때는 구분 소유권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 다수에 의한 특별 결의를 하고 복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 이하가 멸실됐으면 각자 구분 소유자 각자가 복구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구분 소유자에게 비용 분담을 청구하면 되지만 5분의 4를 초과하는 부분이 혹시 멸실돼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분의 4 이상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전체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부서졌는데 이거를 돈을 들여서 복구할 거냐 아니면 그냥 재건축이나 계속해서 철거하고 다시 지을 거냐라고 하는 결의가 한 번 더 있어야 된다.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여기 정도 보시고요. 집합건물법은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안 돼요. 이 법 자체가요. 아마 여러분 40문제 나오는 공인중개사법보다도 법의 양은 더 많아요. 근데 거의 다 한 문제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사실은 이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쉬었다가 우리 가등기 담보도에 관한 법률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